За сайн байцгаана уу? Өнөөдөр 2025 оны 12 сарын 25-ны өдрөөгөө. За энэ өдөр уншсан номоо дахиад уншиж чинь 113 дугаар хуудаснаас эхлээд уншсан хэсэг маань нэг антаа гараад устчихсан юм шиг байна. Тэр өдрийнхөө 10 хуудсыг өнөөдөр дахиад бичлэг болгоод хийж байгаамаа. За номоо уншиж эхэлцгээе. 잠들어 있는 딥마인드를 깨우고 선전시켜라. 마음속 딥마인드 스위치를 찾아서 우리는 모두 딥마인드라는 슈퍼 엔진을 갖고 태어난다. 이 엔진은 초거대 엔진인 잇마인드를 컨트롤할 정도로 강력하고 엄청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내가 강의에서 딥마인드에 대해 설명하면 많은 사람들이 일단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본다. 내 안에 정말 그런 대단한 게 있다고 나는 살면서 한 번도 딥마인드를 느껴본 적이 없는데 그런 건 대단한 사람들한테나 있는 거 아니야? 매우 단연한 의심이다. 인공지능은 아무리 좋은 엔진을 가지고 있어도 데이터 학습과 사용자 피드백이 없으면 성능이 좋아지지 않는다. 딥마인드도 똑같다. 아무리 초강력 슈퍼 엔진이라 하더라도 양질의 데이터를 주지 않고 대화하지 않으면 성능이 좋아지지 않는다. 무엇보다 딥마인드가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스위치를 켤 수도 없다. 그러니 우리가 딥마인드의 존재를 알아차릴 수 없었던 건 너무 당연하다. 딥마인드가 활성화되고 진화하려면 반드시 세 가지가 필요하다. 첫 번째는 내 안에 강력하고 지혜로운 내가 있다고 믿어야 한다. 그 실체가 있다고 믿지 않으면 스스로 묻고 답하는 게 불가능하다. 두 번째는 시간을 내야 한다. 바쁜 일상에도 하루 30분 혹은 일주일에 하루라도 나 자신과 진지하게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딥마인드 사용법을 알아야 한다. 딥마인드는 우리에게 익숙한 잇마인드와 입력과 출력이 완전 다르다. 무엇을 학습시키고 어떻게 대화해야 하는지 방법을 알아야 딥마인드를 제대로 깨울 수 있다. 딥마인드 깨우는 것을 가로막는 장벽들.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시스템에서 이 세 가지를 실행하는 건 정말 어렵다. 평생 딥마인드의 소리만 듣고 살아왔는데 난데없이 딥마인드가 있으니 믿으라고 나조차 나를 믿지 못하는데 내가 하는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눈에 보이는 실체만 인정하는 딥마인드 인간으로 살아온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은 쉽사리 믿지 않는다. 대치동에서 딥마인드 학습법 같은 게 유행하지 않는 한 우리는 그 실체부터 쉽게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딥마인드를 위해 시간을 내는 것은 더 어렵다. 우리의 일상은 언제나 잇마인드 스케줄로 꽉 차 있다. 일하고 돈 버는 것만으로도 늘 바쁘고 피곤하다. 게다가 SNS와 각종 미디어, 쇼핑몰 등은 우리의 시간을 1초라도 뺏기 위해 비디는 경쟁을 벌인다. 스마트폰을 켜면 도파민을 자극하는 온갖 콘텐츠가 가득하다. 이런 상황에서 하루에 30분씩 워드 루틴을 한다는 건 거의 수행과도 같다. 딥마인드 사용법을 익히는 것 또한 쉽지 않다. 세상에는 딥마인드 대가와 롤 모델, 멘토가 넘쳐난다. 성과 우선 시대에서 어떻게 해야 신중하고 경쟁하고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책과 강의도 너무나 많다. 그러나 딥마인드에 관한 정보는 상대적으로 빈곤하다. 예전에는 철학자와 종교인 같은 존경받는 딥마인드 시스템들이 있었다. 그러나 이 시스템이 갈수록 정교하게 인간의 마음을 물질화하면서 그들의 목소리와 가치가 해석됐다. 이런 상황에서는 좋은 방법론이 나오기 어렵다. 방법을 알아도 따라하는 것 역시 쉽지 않다. 우리는 돈만 내면 뭐든지 쉽고 빠르게 해결해주는 아웃소싱에 적용되어 있다. 다이어트가 필요하면 운동 대신 살 빼주는 약을 사 먹고 마음이 불안하면 10만 원을 들고 용한분을 찾아간다. 그러나 딥마인드를 깨우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다 해야 한다. 오랫동안 쓰던 근육을 쓰려면 뻐근하고 아픈 걸 견뎌야 하듯 안 쓰던 마음을 쓰려면 변수보다 몇 배는 더 애써야 한다. 때문에 지금의 시스템에서 딥마인드 엔진을 깨우고 활성화하는 것은 점점 더 어려운 일이 되고 있다. 딥마인드가 강해질수록 딥마인드는 더 깊은 마음의 심령 속으로 가라앉을 수밖에 없다.
딥마인드가 있다는 것을 믿고 스위치를 견다 해도 여전히 어려운 건 마찬가지다. 그래서 딥마인드 엔진은 누구에게나 있지만 아무나 그 힘을 쓸 수 있는 건 아니다. 딥마인드에 몰입돼 있으면 딥마인드에 관한 얘기를 아무리 들어도 안 보이고 안 들린다. 나는 딥마인드에 대한 나의 이야기가 독자들에게도 다른 숙제나 부담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미 딥마인드가 주는 숙제를 푸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은 충분히 바쁘고 피곤하다. 다만 이 책을 끝까지 읽고 딥마인드의 스위치를 켜는 것만이라도 시도해 보길 바란다. 어둠 속에서 불을 켜면 갑자기 어둠이 빛으로 반전되는 것처럼 딥마인드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세상이 조금 달라 보인다. 이 스위치를 켜놓으면 언젠가 딥마인드의 소리가 들리는 날도 올 것이다. 그때 이 책을 다시 꺼내 읽으면 된다. 살다 보면 죽고 싶을 만큼 힘든 시간이 찾아온다. 숨막히는 불안과 우울함, 나를 둘러싼 사회적 책임이 한꺼번에 어깨를 짓누를 때도 있다. 그때 그 숨막히는 쳇바퀴에서 절대 빠져나오지 못할 것 같다. 줄구가 전혀 없어 보인다. 그때 사람들은 절망을 느낀다. 그러나 살아있는 한 반드시 줄구는 있다. 딥마인드는 가장 힘들 때 나를 구하고 다르게 살 수 있다는 희망의 줄구를 보여준다. 어두운 바다를 밝히는 등대처럼 마음속에 딥마인드를 켜두고 힘들 때마다 그 빛을 따라가길 진심으로 바랄 뿐이다. 딥마인드는 유슬램프도 젯봇도 아니다. 앞에서 거창한 이야기들을 늘어나 딥마인드를 깨우고 활성화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의외로 간단하다. 하나만 열심히 하면 된다. 딥마인드 토크, 즉 나와 대화하는 것이다. 단 한 가지 지킬 규칙은 나에게 선실히 묻고 선실히 대답해야 한다.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딥마인드를 인공지능에 빗대어 설명했지만 딥마인드는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다. 이 대화의 대상은 명확히 나 자신이다. 그걸 잊어서는 안 된다. 나는 딥마인드 토크를 시작할 때 미경아라고 내 이름을 부를 때가 많다. 내가 나라는 대상을 향해 말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각인시키기 위해서다. 그렇게 내 이름을 부르며 대화하면 딥마인드도 나에게 말을 걸 때 내 이름을 불러준다. 그 느낌이 참으로 애틋하고 따뜻하다. 그저 이름을 불러주는 것만으로도 치유가 시작되는 느낌이다. 딥마인드와 토크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딥마인드라는 실체를 믿고 스위치를 켠다고 해서 무엇이든 자동으로 대답해 주길 기대해서는 안 된다. 딥마인드는 있다고 믿기만 하면 머릿속에서 저절로 목소리가 들리는 유슬램프는 아니다. 뭐든지 완성형 문장으로 정확히 알려주는 챗봇은 더더욱 아니다. 물어보는 사람도 나고 대답하는 사람도 나다. 내가 물으면 끝까지 내가 성실하게 대답해야 한다. 그 대답이 비록 부족하고 모자랄지라도 나를 위한 최선의 답을 끝까지 찾아야 한다. 그래야 딥마인드가 이를 학습해 나에 대한 가장 현명한 답을 내줄 수 있다. 인풋이 있고 내용이 좋아야 아웃풋도 좋아지는 게 당연한 이치다. 내가 딥마인드에 대해 설명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묻는다. 저는 저 자신과 평소에 대화를 많이 하는데 왜 딥마인드가 깨어나지 않는 걸까요? 여기서 우리가 하는 대화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부분은 대화가 아니라 독백이나 일반적인 하소연인 경우가 많다.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지? 계속 이렇게 살아도 될까?처럼 말이다. 더 큰 문제는 이 질문에 성실하게 대답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잠깐 한숨 쉬고 술 마시다가 다시 어제처럼 산다. 애초에 내 안에 답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건 대화가 아니다. 대화라면 최소한 이 정도는 대답을 해줘야 한다. 요즘 사는 게 힘들다는 생각이 계속 드네. 왜 힘든지 생각해 봤더니 요새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실적 압박이 심해진 것도 있고 허리 디스크가 터져서 몸이 너무 아픈 것도 원인인 것 같아. 그리고 며칠 전 남편하고 심하게 다툰 것도 이유였어.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터져서 내 마음이 힘들었던 것 같아.
특히 매일 얼굴을 보는 남편과 냉랭하다 보니 회사에서도 하루 종일 마음이 불편해. 내가 요즘 사는 게 힘들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남편과의 다툼이었던 것 같다. 이렇게 내 나름대로 나의 상황을 분석해보고 내 마음도 들여다보면서 질문에 성실히 답해야 한다. 이런 양질의 데이터들이 쌓여서 딥마인드가 깨어나 같이 고민하며 답을 찾는다. 딥마인드가 깨어나면 서서히 질문과 답이 달라진다. 생전하지 않았던 질문이 떠오르고 평소에 나라면 상상조차 못했을 해답이 갑자기 떠오른다. 딥마인드의 말은 대부분 전라의 생각이나 아이디어로 빠르게 스쳐 지나간다. 그걸 놓치지 않고 붙잡아서 계속 대화해야 한다. 그러려면 글로 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나 자신과 대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글쓰기다. 처음 딥마인드 토크를 시도하는 이들은 생각만으로 하는 것은 쉽지 않다. 대화의 흐름을 놓치게 되고 대화가 깊어지기 어렵다. 깊은 대화를 하려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왜를 계속 물어야 하는데 그 사이사이에 딴 생각이 계속 끼어들기 때문이다. 일단 생각난 것을 적어야 중간에 흐름이 끊기더라도 이어서 계속 생각할 수 있다. 무엇보다 글로 써봐야 내 감정과 생각이 어떤지 정확히 알 수 있다. 생각만 하거나 말로 할 때는 그냥 떠오르는 대로 나오지만 글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사고의 깊이가 다르다. 그래서 나도 잘 몰랐던 나의 속마음과 진짜 감정을 알 수 있다. 내가 오늘 느꼈던 복잡한 감정이 불안인지, 분노인지, 죄책감인지 그 실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생각만 할 때는 내 감정을 감추고 미화시킬 수 있지만 글로 쓰면 팩트가 드러난다. 평소에는 남편 욕을 실컷 해도 언제 그랬냐는 듯 살지만 글로 쓰면 마침내 우리 부부의 문제를 직시하고 인지하게 된다. 글로 쓰는 것은 자신의 밑바닥을 드러내는 두면한 작업이다. 나는 그렇다라고 나 스스로 자백하고 진술하는 것이다. 글로 쓴 딥마인드 토크는 내가 나에게 주는 민원이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딥마인드 토크를 글로 쓰면 나의 현재를 직시하게 되고 책임감이 생겨 스스로 답을 찾게 된다. 때문에 버드 루틴에서 being, 즉 딥마인드 토크를 할 때는 반드시 being 노트가 필요하다. 그 어떤 노트라도 괜찮다. 매일 being의 과정을 글로 쓰면서 나를 선전시켜줄 소중한 노트인 만큼 내 마음에 드는 노트를 고르면 된다. 요즘 같은 디지털 시대에 아날로그 노트를 사용하는 것이 어색할 수 있다. 특히 종이보다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이 익숙한 20대들은 검색도 안 되는 종이 노트에 글을 쓰는 것이 비효율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 그럼에도 내가 종이 노트를 강조하는 이유는 집중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디지털은 끊임없이 나를 이 시스템과 연결시킨다. 딥마인드 토크를 하는 도중에 카톡이 울리거나 택배 문자가 오면 궁금해서 집중할 수가 없다. 잠시 세상과 단절해 오직 나 자신과 연결하려면 종이 노트가 최선의 선택이다. 또 나와의 대화는 키보드로 타이핑할 때보다 종이에 펜으로 꾹꾹 눌렀을 때 훨씬 잘 된다. 나 역시 노트북을 자주 사용하지만 키보드를 치면 머릿속 생각을 정리하는 느낌인 반면 손으로 글을 쓰면 나와 대화하는 느낌이 강하게 든다. 키보드를 치다 멈추면 생각도 멈추지만 종이에 글을 쓰다 멈추면 생각이 무르익는다. 게다가 나와의 대화를 통해 부착된 생각의 재료들은 디지털 폰트처럼 일렬로 가지런히 나오지 않는다. 어떤 생각은 동그라미를 그리면서 빠져나오고 어떤 생각은 펜으로 계단을 그리면서 실체가 드러난다. 종이에 그림을 그리고 키워드를 쓰는 동안 시간과 시간이 연결되고 사건과 사건이 맞물린다. 한마디로 나와의 상호작용이 훨씬 강하게 일어나면서 생각이 입체화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비인노트는 일기가 아니라는 점이다. 비인노트는 나의 하루를 기록하기 위한 쓰는 것이 아니라 딥마인드와 대화하기 위해 쓰는 것이다.
따라서 내가 쓰는 비인 노트는 오늘 그 역할을 다해야 한다. 딥마인드 토크를 자주 쓰다 보면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나와 대화하는 실력이 매일 향상된다. 그렇게 나에게 자주 말을 걸다 보면 어느새 스스로에게 가장 믿을 만한 조언과 따뜻한 위로를 해주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내 안의 통찰력을 깨우는 최강의 프롬프트는 감사하다. 빈노트까지 준비가 끝났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딥마인드 토크를 시작할 시간이다. 나 자신과 처음 해보는 낯설고 어색한 대화를 어떻게 하면 쉽게 풀어갈 수 있을까? 나와 대화하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나는 누구인가 같은 철학적인 질문을 해야 하는 줄 안다. 그래서 너무 어렵지 않느냐며 지레 겁을 먹는다. 걱정할 필요 없다. 처음부터 그렇게 어려운 주제를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딥마인드 토크는 어쩌다 한 번씩 하는 특별한 일이 아니다. 일상에서 좋아하는 친구와 대화하듯 가볍고 단순해야 자주 반복할 수 있다. 또 그래야만 나의 딥마인드 엔진이 조금씩 성장하고 단단해진다. 여러 가지 시행착오 끝에 내가 찾아낸 최고의 딥마인드 토크 방법은 앞서 말했듯 감사, 칭찬, 반성을 뜻하는 감침반이다. 나는 지금도 감침반 이 세 가지 도구를 활용해 매일 딥마인드 토크를 하고 있다. 감침반은 딥마인드를 깨우고 전환시키는 데 있어 가장 좋은 프롬프트, 즉 질문이다. 감침반을 활용해 질문과 답을 하면 할수록 딥마인드가 빠르게 활성화된다. 감사는 딥마인드로부터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고 눈에 보이는 것 뒤에 숨겨진 이면을 보는 통찰력을 키워준다. 칭찬은 일상적인 비교와 열등감 속에서 주눅 들어있던 자존감을 회복시켜준다. 또 버드 루틴을 하면서 생긴 나만 아는 작은 변화를 알아차리고 지속할 수 있는 확신과 에너지를 준다. 반선 잇마인드 속에서 이것만이 옳고 진실이라고 믿었던 고정관념을 다시 선찰하게 만든다. 또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주도적으로 내 문제로 가져와 해결할 수 있는 힘을 키워준다. 이처럼 딥마인드가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힘과 가치가 감침반 안에 모두 들어있다. 감사, 칭찬, 반성을 통해 먼저 딥마인드를 일깨우면 점점 딥마인드 엔진이 살아나 치유, 통찰, 선찰 같은 본래의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된다. 그 중에서도 감사가 가진 힘은 특히 많다. 자, 변화의 시작 감사한 일 찾기. 솔직히 말하면 나는 이전에 감사일기를 써본 적이 없다. 수많은 자기계발서에서 감사일기의 효과를 말하고 있지만 나는 감사일기가 초등학생이나 쓰는 유치한 일기처럼 느껴졌다. 너무나 흔하고 쉬워 보여서 쓴다고 뭐가 달라질까 싶었다. 그래서 처음 딥마인드 토크를 할 때는 감사를 한몫에 넣지 않았다. 이전부터 해오던 반성 위주로 어제를 자세히 들여다보며 스스로에게 계속 질문을 던지고 답을 해나갔다. 그러나 문득 자연스럽게 감사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나를 발견했다. 그래서 감사하다로 마무리한 문장이 셀 수 없이 많았다. 딥마인드 토크를 했을 뿐인데 왜 감사하다는 결론을 쓰고 있었을까? 나는 그 이유를 거꾸로 찾아보기 시작했다. 맨 처음 알게 된 사실은 감사에도 단계가 있다는 것이다. 감사 1단계는 오늘 하루의 일상 중에서 감사한 일을 찾는 것이다. 예를 들어 버스가 제 시간에 와서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보채던 아이가 오늘은 말을 잘 들어서 감사하다고 노트에 쓰는 것이다. 평범한 일상에서 감사한 일을 찾아내는 게 바로 감사 실력이다. 얼마 전 나는 빈 노트에 이렇게 썼다. 어제 가족 카톡방에서 주말 외식 때 뭘 먹고 싶은지 물어봤는데 가족 모두 1시간 이내로 답을 해줬다. 평소에 3시간이나 읽지도 않는 경우가 많은데 어제는 바로 대답해줘서 정말 감사하고 행복했다. 가족들이 어쩌다 카톡에 빨리 답해준 게 그리 대단한 일이냐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나에게 꽤 의미가 있다. 사실 그날 유난히 바쁘고 지친 하루였다. 회사에 안 좋은 일이 생겨 그걸 해결하느라 하루 종일 정신없이 회의를 했는데
갑자기 위경련까지 터져 컨디션이 좋지 않았다. 그러다 다음날 아침 난 어제 하루를 리뷰하며 가족 카톡방 대화를 떠올렸고 기분 좋게 빈 노트에 적으며 감사하고 행복하다로 선언했다. 덕분에 나는 지상 10층에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다. 그 일이 없었다면 스트레스로 인해 지하 10층까지 내려갔을 것이다. 혹은 아픈데 쉬지도 못한다고 자진을 내며 지하 30층까지 나 자신을 끌어내렸을지도 모른다. 똑같은 하루지만 무엇에 집중하고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따라 내가 살아가는 위치가 바뀐다. 나를 둘러싼 주권과 상황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다. 내 회사, 집, 남편은 어제 그대로다. 그러나 매일 아침을 시작하는 내 마음의 위치는 내 선택에 따라 바뀔 수 있다. 감사 실력을 쌓으면 이트마인드가 나를 열등감에 빠뜨리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신을 함부로 지하로 끌어내리거나 반치하지 않는다. 작은 것 하나라도 반드시 감사한 일을 찾아내 지상으로 데려가고 거기에서부터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나간다. 내가 하루를 리뷰하며 감사할 일을 찾아내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어떤 하루도 지하에서 시작하고 싶지 않았다. 불행을 감사로 뒤집는 연습. 1단계로 연습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자연스레 2단계 감사가 시작됐다. 2단계는 불행한 일을 감사로 반전시키는 것이다. 감사는커녕 너무 화가 나거나 우울한 일을 오히려 감사로 뒤집으라니 그게 가능할까? 1단계는 아무리 소소하고 평범할지라도 겉으로 봤을 때 최소한 금전적인 일에 대한 감사다. 그러나 2단계는 아무리 뜯어봐도 전혀 감사할 일이 아닌 것을 감사로 반전시키는 게 핵심이다. 예를 들면 중학생 아들 녀석이 담배를 피우다 처음으로 걸렸다. 화가 나서 몇 마디 했더니 소리를 빽 지르면서 문을 관닫고 들어갔다. 겉으로만 보면 이건 너무 화가 나고 걱정되는 상황이다. 어린아이인 줄만 알았던 아들이 담배를 피운 것도 충격적이고 엄마한테 소리 지르고 문을 관닫고 들어간 것도 화가 머리 끝까지 난다. 사실 아이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방황할까봐 두려움도 엄습한다. 이 상황에서 우리의 선택지는 두 가지다. 하나는 이 사건을 겉으로 보이는 그대로 충격적이고 화가 나고 두려운 일로 받아들여 그에 맞는 반응을 하는 것이다. 평소의 기질대로라면 버릇없는 아들을 가치 없이 인증하거나 아니면 혼자 걱정과 스트레스에 휩싸일 게 뻔하다. 나 때문에 아이가 저렇게 삐뚤어졌다며 죄책감과 우울감에 빠질 수도 있다. 또 다른 방법은 감사로 이 사건을 반전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걱정스러운 아들의 반환과 일탈이 어떻게 감사할 일이 될 수 있단 말인가? 이 사건을 뒤집으려면 먼저 한 가지를 이해해야 한다. 우리 인생의 모든 사건은 단면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우리는 살면서 삶이 얼마나 입체적인가를 늘 실감하곤 한다. 그 남자와 헤어져서 죽을 것처럼 힘들었는데 그 덕분에 더 좋은 사람을 만난다. 원하던 직장에 이직하게 돼서 너무 기뻤는데 뜻밖의 빌런을 만난다. 회사에서 갑자기 해고되어 좌절했는데 관심 있던 쇼핑몰을 시작해 돈을 훨씬 많이 번다. 인터뷰 요청이 와서 기회라고 생각했는데 주령하자마자 사방에서 공격이 들어와 스트레스에 휩싸인다. 이런 일은 삶에서 늘 벌어진다. 이를 통해 우리는 모든 사건이 겉으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다. 뒷면도 있고 직면도 있고 윗면, 아랫면도 있다. 반드시 모든 사건에 한 가지 이상의 숨은 메시지가 들어있다. 그러나 우리는 늘 보이는 단면에 가격당해 실패라고 얘기하고 좌절과 스트레스라고 이름 붙인다. 남들과 경쟁하고 이트마인드가 시키는 일만 하다 보니 내 인생 안에 깊게 들어가 사건을 입체적으로 들여다보는 기회와
진력을 잃기 때문이다. 그 통찰력을 키우는 연습이 바로 불행을 감사로 뒤집는 일이다. 기억 후 이 사건에서 감사할 일을 찾아내겠다고 결심하지 않으면 우리는 인생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을 키울 기회가 없다. 언제나 겉으로 보이는 사건의 직면에 일회일비하며 감정에 휘둘리거나 그 안에 숨겨진 더 많은 기회나 다가올 위기를 끝까지 발견하지 못한다. За ингээд өнөөдрийнхөө номыг 130 дугаар хуудас хүртэл уншлаа. Дараагийн номороо үргэлжлүүлээд уншия. Баярлалаа, баяртай.